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말할 수 없습니다. 3년 전 김정은의 비밀 별장에서 본 것이 내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13번. 제가 그 3만 평짜리 호화 별장에 불려간 횟수입니다. 평양에서 고위직 간부의 아내로 누구보다 특권층 생활을 했던 제가 마지막 13번째 방문에서 목격한 것은 그날 밤 별장 뒤편 창고에서 목격한 금괴거래, 그리고 제 귀에 들린 처리해버려라는 김정은의 한마디가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 뻔했습니다. 새벽 4시 목에 독약을 건 채 탈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가족도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잡히면 죽음보다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별장에서 본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목숨을 건 탈출 과정의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북한 정권이 절대로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던 그 끔찍한 비밀의 결말까지, 제가 김정은의 비밀 별장에서 처음 초대받았던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줄도 모른 채 저는 3년 전 북한을 탈출한 김입니다. 평양에서 고위직 간부의 아내로 살았던 제가 이렇게 자유의 땅에서 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도 그날들을 떠올리면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평양에서 당 고위직을 맡고 있었고 저는 그의 아내로서 특권층의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양의 가장 부러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사실 그 안에는 더 큰 공포와 억압이 있었습니다. 특히 김정은의 비밀 별장에 13번이나 불려갔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 별장에 가게 된 건 2018년 초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시 저는 남편의 지위 덕분에 평양의 다른 고위층 부인들과 자주 어울렸고 그들과 함께 김정은의 별장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걱정되기도 하고 아직도 그곳에서의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일들, 제가 본 것들을 더 이상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서 보고 겪은 일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김정은이 주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호화롭게 생활하는 모습, 권력층의 부패와 타락, 그리고 그 속에서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격한 진실들이 언젠가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작은 씨앗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때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그 끔찍했던 3년 전의 일들, 그리고 그곳을 탈출하기까지의 과정을 낱낱이 밝히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북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한 최고 권력층의 실체를 직접 목격한 한 여인의 증언이자 그곳을 벗어나기까지의 처절한 투쟁의 기록입니다. 제가 고위층 생활을 하면서도 늘 불안했던 것은 언제 어디서 누가 저를 감시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평양의 고위층 생활이었지만 실상은 철저한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아가는 새장 속의 새와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은 김정은의 측근으로 일하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당에서의 지위가 올라갈수록 우리 가족의 특권도 늘어났지만 그만큼 책임과 부담도 커졌습니다. 특히 남편이 김정은과 가까워질수록 우리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이 더욱 면밀히 감시되었습니다. 평양의 고위층 부인들 사이에서는 김정은의 비밀 별장에 대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그곳에 초대받는 것은 일종의 특권이자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곳에 한번 발을 들인 사람들은 평생 비밀을 지켜야 했고 그러지 못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남편의 지위에 걸맞은 생활을 하면서도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위층 부인들과 어울릴 때도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누가 진짜 친구이고 누가 감시자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때의 긴장감이 되살아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고 값비싼 옷을 입었지만 그것은 단지 가면을 쓰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늘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그 시절, 제가 그토록 충성을 맹세했던 체제의 실체를 직접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너무나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체제가 강요하는 대로 살아가면 안전할 거라 믿었고 눈앞에 보이는 특권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비밀별장에서 마주하게 될 현실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처음 별장으로 가는 길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새벽 5시 검은색 벤츠가 우리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는 이미 다른 간부의 부인 2명이 타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무척 굳어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고 이 시간쯤 달렸을 때 마침내 그 거대한 별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만 평이라는 규모는 숫자로만 들었을 때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니 그것은 별장이라기보다 거대한 궁전이었습니다. 정문에서 3번의 검문을 거쳤고 경비병들은 마치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은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희를 맞이한 것은 40대로 보이는 여성 관리자였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철저한 보안 교육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보고 들은 것은 절대 외부에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에는 가족 모두가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목욕탕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호화로운 대리석으로 치장된 욕실에서 몸을 씻고 준비된 옷으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것은 혹시 모를 도청장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통제되고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나오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복도 바닥은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대리석이었고 벽에 걸린 그림들은 모두 서양의 명화였습니다. 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호화로웠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김정은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격식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움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별장의 내부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치의 극치였습니다. 실내 수영장, 영화관, 볼링장은 기본이었고 지하에는 와인 저장고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병에 수천 달러짜리 와인이 수백 병씩 보관되어 있었죠. 주민들이 한 끼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귀빈 맞이방이었습니다. 300평 규모의 이 공간은 순금으로 도금된 가구들로 가득했고 천장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탈로 만든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바닥에 깔린 페르시아 양탄자는 발자국 소리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호화로웠습니다. 경비 시스템은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는 경비병들은 모두 특별 선발된 요원들이었고 최첨단 감시 장비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정원사들조차 특수 훈련을 받은 요원이라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고위층 부인들이 별장에 올 때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물론이고 그 어떤 전자기기도 반입이 금지됐고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가더라도 안내원의 동행이 필수였죠. 식사는 매번 특별 요리사들이 준비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진미가 매 끼니마다 제공됐고 김정은이 특별히 좋아한다는
일본 스시와 프랑스 요리는 항상 메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 끼 식사 비용이 일반 주민의 1년 생활비보다 많다는 걸 알았을 때는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별장 곳곳에는 김정은의 취미 생활을 위한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최신식 사격장, 승마장, 심지어 실내 골프장까지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밤의 정원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LED 조명으로 꾸며진 이 정원은 마치 동화 속 세상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실상을 알게 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별장 방문이 거듭될수록 저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였던 방문이 점차 잦아졌고 그때마다 저는 새로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고위층 부인들과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지만 그들과 나누는 대화에서도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특히 세 번째 방문부터는 특별 모임이라는 것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은 김정은이 직접 주재하는 자리였는데 겉으로는 친목도모가 목적이었지만 사실상 고위층 사람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감시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부인들은 남편들의 사생활은 물론 직장에서의 언행까지 보고해야 했습니다. 동무의 부인, 지난번 남편이 회의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런 질문들이 불쑥 던져질 때면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대답을 잘못했다가는 남편의 지위는 물론 가족의 운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임에 참석하는 부인들 중에는 비밀리에 보위부 요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누가 진짜 감시자인지 알 수 없었기에 우리는 서로를 경계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6번째 방문 때였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김정은이 갑자기 저를 지목했습니다. 동무는 춤을 잘 춘다고 들었소. 한번 보여주시오.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춤을 추는 동안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점점 더 깊이 빠져들수록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번 방문할 때마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들었고 그것은 곧 더 큰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김정은의 사생활을 너무 많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게 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별장에서의 파티는 점점 더 도를 넘어섰습니다. 8번째 방문 때였을까요? 처음으로 진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술에 취한 김정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숙청 명단을 거침없이 늘어놓았고 마치 장기말을 다루듯 사람들의 생사를 결정했습니다. 저 새끼는 다음 주에 처리해버려. 쥐새끼처럼 숨어있는 놈들은 가족까지 모조리. 이런 말들이 술자리에서 거침없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아는 사람들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며칠 뒤에 그들이 숙청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극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파티가 절정에 달할 때면 특별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평양의 어린 예술단원들이 불려와 밤늦게까지 공연을 해야 했고 때로는 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고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울었습니다. 10번째 방문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고위 간부의 부인이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는 파티에서 보고 들은 것을 남편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이미 처형된 뒤였습니다. 매번 별장을 나설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초대는 곧 명령이었고 불참은 곧 의심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척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12번째 방문 때는 처음으로 도망칠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밤 김정은은 특히나 흥분한 상태였고 측근들에게 마구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그의 분노를 싹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수 있다.
반드시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 13번째이자 마지막 방문이 될 그날, 저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날따라 경비가 더욱 삼엄했고 평소보다 2배나 많은 보위부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은 중요한 해외 인사들이 은밀히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의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저는 화장실을 핑계로 자리를 피했고 우연히 별장 뒤편 창고 근처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십 개의 금괴가 든 상자들이 은밀히 운반되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수상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깊이 들이마셨고 그 소리를 듣고 한 경비병이 제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다행히 어둠 속에 몸을 숨길 수 있었지만 그때부터 제 심장은 거의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보니 이미 몇몇 사람들이 제가 없었던 것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내내 저는 떨었습니다. 옆자리에 한 부인이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며 걱정하는 척하면서 저를 살피는 게 느껴졌습니다. 김정은의 시선도 평소보다 더 자주 저에게 머물렀고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한 간부가 은밀히 제게 다가와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곧 조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준비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리를 떠났지만 그 쪽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날 본 것들이 제가 마지막으로 목격한 북한 권력층의 민낯이었습니다. 이제는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곧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체제의 일부였고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평소 비상금으로 모아둔 달러와 금을 챙겼습니다. 고위층 생활을 하면서 이런 날이 올 것을 대비해 조금씩 준비해 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새벽녘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별장에서 본 것이 문제가 되어 조사가 시작되면 즉시 체포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실종은 곧바로 추적으로 이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더 밝은 모습으로 남편을 배웅했고 가사도우미들과 평소처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탈출 준비를 했습니다. 옷장 깊숙이 숨겨둔 서류들을 꺼내고 최소한의 짐을 꾸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탈북 브로커와의 접촉이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비상시를 대비해 은밀히 연락처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그들과 연락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공중전화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전달했고 놀랍게도 즉각적인 응답이 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저 같은 고위층의 탈출을 전문적으로 도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3일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그 이상 지체하면 생존 확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마지막 날 밤 저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나야 한다는 게 가슴 아팠지만 그것이 그를 위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잡히면 그 역시 화를 면치 못할 테니까요. 탈출은 새벽 4시에 시작됐습니다. 브로커의 지시대로 평소와 똑같이 아침 운동을 나가는 척했습니다. 트레이닝복 안에는 최소한의 옷과 달러를 숨겼고 목걸이처럼 보이는 작은 용기에는 독약을 넣었습니다. 잡히면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를 통과하는 순간이 가장 긴장됐습니다. 평소 제가 자주 지나다니던 곳이라 다행히 별다른 검사 없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약속된 장소에서 브로커의 차를 만났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도주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평양을 벗어나는 길목에서
갑자기 임시 검문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미 제 실종이 발각되어 비상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브로커는 재빨리 방향을 틀어 산길로 접어들었고 우리는 진흙탕 속을 걸어서 검문을 우회해야 했습니다. 차로 이동하다가 걷고 다시 다른 차로 갈아타는 과정이 수차례 반복됐습니다. 한 번은 군용 트럭의 짐칸에 숨어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매 순간이 생사를 넘나드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라디오에서 저를 수배한다는 방송이 나올 때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국경에 도착하기 전 마지막 은신처에서 이틀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장했습니다. 머리를 검게 염색하고 시골 아주머니처럼 보이도록 분장을 했습니다. 말투도 바꾸고 걸음걸이도 완전히 달라져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값비싼 옷과 장신구는 물론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불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 반지를 벗을 때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밤중에 강을 건너야 했는데 2월의 차가운 물은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건너는 중간에 국경 수비대의 총소리가 들렸고 저는 물속에 몸을 숨긴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안도했지만 그것은 새로운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북한 보위부의 추적조가 이미 중국 내 곳곳에 포진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위층 인사의 탈출이었기에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를 잡으려 했습니다. 첫 은신처는 조선족 마을의 한 농가였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개 짖는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차 소리만 들려도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신변 보호를 위해 머리를 더 짧게 자르고 염색도 다시 했습니다.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기차역에서였습니다. 다음 은신처로 이동하던 중 북한 요원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제 사진을 들고 수상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화장실로 들어가 한참을 숨어 있어야 했고 그새 예정된 기차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은 한 달가량 이어졌습니다. 매일 밤 다른 곳에서 잠들어야 했고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들은 제 신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조차도 북한의 추적 능력을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불안했던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정보 때문이었습니다. 김정은의 비밀별장에서 본 것들은 북한 정권이 절대로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잡기 위해 중국 내 범죄 조직까지 동원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제가 머물던 숙소 바로 옆방까지 그들이 들이닥쳤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은 더욱 험난했습니다. 중국에서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루트를 이용했는데 매 순간이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는 정글 속을 사흘 동안 걸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몸무게는 15kg나 빠졌고 말라리아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쓰러지면 저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도 위험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태국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이민국 수용소에서 보낸 2주일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태국까지 와서 저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수용소 안에서도 늘 긴장하며 지내야 했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까지도 누군가가 저를 끌어내릴 것 같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정은 지금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안도감,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였습니다. 남편과 가족들을 두고 온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 마주해야 할 새로운 삶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국정원 조사는 3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의 중요성 때문이었습니다. 김정은의 비밀별장에서 목격한 것들, 권력층의 부패상, 그리고 은밀한 자금 거래에 대한 정보들을 모두 제공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제가 전하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는 듯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또 다른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평양에서 고위층의 삶을 살던 제가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트 계산대 앞에서 물건 값을 계산하는 것조차 어려웠고 지하철을 타는 것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정착 초기에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꿈에서 북한의 요원들이 저를 쫓아오는 악몽을 꾸었고 길을 걷다가도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는 것 같은 피해망상에 시달렸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지만 그 트라우마는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의 안위가 걱정되었고 특히 남편이 어떤 처벌을 받았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자들과 교류하며 위로를 받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중요한 정보들 때문에 그들과도 깊은 관계를 맺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컴퓨터와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규칙과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도움이 됐던 것은 대학원에서 북한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겪은 경험을 학문적으로 정리하면서 비로소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북한 인권단체에서 일하며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전히 신변의 위협은 존재합니다. 북한 정권이 저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이 언젠가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자유를 찾아온 이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현재 저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호 아래 있지만 여전히 많은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SNS는 일절하지 않고 제 얼굴이 드러나는 사진도 찍지 않습니다. 가끔 북한 관련 세미나에서 강연을 할 때면 얼굴을 가리고 목소리를 변조한 채 증언을 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김정은의 비밀별장에서 보았던 장면들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특히 그곳에서 목격했던 권력층의 사치와 부패, 그리고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들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가끔 북한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려올 때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알던 고위층 부인 한 명이 숙청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비밀별장에 자주 초대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탈출을 결심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듭니다. 최근에는 제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자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안전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북한의 체제가 바뀌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지금도 가끔 꿈에서 평양의 그 별장을 봅니다. 3만 평의 호화로운 정원, 금으로 도배된 내부,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졌던 충격적인 일들. 하지만 이제는 그 꿈을 꾸고 나서도 덜 두렵습니다. 그것은 제가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직도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찾을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저처럼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을 알고 그것을 직시할 용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제가 겪은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믿기 힘든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지금도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정은의 3만 평 비밀별장에서 13번의 방문 동안 제가 본 것들은 북한 권력층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호화롭고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별장에서 단 하루 동안 낭비되는 비용이면 수백 가구가 1년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탈출한 이후로도 그곳의 사치스러운 파티는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고위층 부인들이 저처럼 공포 속에서 웃으며 자리를 지키고 있겠죠. 그들 중 몇몇은 이미 숙청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론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곳에 더 머물렀다면 저는 결국 진실을 알고도 침묵하는 공범자가 되었을 테니까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북한의 모든 주민들도 이 자유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의 실상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의 고통에 무관심하다면 그들의 자유는 그만큼 더 멀어질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그 관심의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세요. 감사합니다.